그러니까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지만 무죄를 입증하기 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한 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그거에 이제 사실은 과학수사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근무를 하셨었고요. 강호순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또 찾아내셨던,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교수님으로 계신 임시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과학수사라고 하면 우리는 약간의 환상을 가지고 보통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고 있는 내용들을 대부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분야에서 이제 20년 넘게 근무해 오시면서 이게 어떻게 발전했는지,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학수사를 하고 있는 과학의 영역을 우리가 뭉뚱그려서 법과학이라고 부르죠. 예, 우리말로 이제 법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포렌식이라고 그냥 얘기하기도 하죠. 요즘은 다 포렌식이라고 그러면 알지 않아요? 포렌식은 주로 또 디지털 포렌식만 또 포렌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래서 이제 바이오 포렌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과학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범죄자는 당연히 나는 범죄를 저질리지 않았어 라고 잡아뗄 거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절대적인 증거를 줄 수 있는 수사 영역이 바로 법과학의 영역인 거잖아요. 이 과학수사 목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육하원칙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왓에 해당하는 거, 이게 무엇인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성분 분석도 하고, 생체 증거물이면 그게 혈액인지 또 타액인지, 또 지문이라든가 DNA가 대표적이긴 한데 이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야거든요. 이 사인 규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왜 죽었느냐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사망 원인과 함께 이 죽은 사람이 언제 그럼 죽었는지, 타임 오브 데스, 혹은 우리가 이제 PMI라고 해서 포스트 몰템 인터벌 이런 얘기를 쓰는데, 간혹 그게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명확치 않아서 어떤 용의자가 이제 범인으로 추정이 되지만 무죄가 된 케이스도 몇 번 있었고요. 자백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고요. 피자국의 형태를 분석을 해서 피가 어떻게 그렇게 묻어있게 됐는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동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Y에 해당한다고 볼 수 그래서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직군이 프로파일러잖아요. 네. 프로파일러들은 보통 Y를 많이 찾지 않나요? 그렇죠. 프로파일러와 이제 과학수사 요원은 서로 협업을 해서 범인을 잡아내는 건데, 이 영역에서 이제 순서라든지 분야가 어떻게 나뉘는지도 궁금합니다. 범행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처음에 이제 현장에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서 뭐 혹시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 있는지 확인해서 죽었다고 하면 또 검시관이 이제 와야 돼요. 시체를 보고 부검을 해야 될지 이때 결정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과학수사요원, 우리가 CSI라고 하는 CSI. 크라임 씬 인베스티게이터가 그러니까 정말 영화에 나오는 CSI가 과학수사 요원의 우리말로 과학수사 요원이고, 그 과학수사 요원이 다 수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범죄 현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사건을 담당 형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또 오게 되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전문적인 일들을 하게 되고, 그 현장에서 이제 증거물들을 찾고 수집을 하면 그걸 또 이제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실험실로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뭉쳐가지고 합쳐져서 이제 법정에서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지는 유죄 무죄를 가리게 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물적 증거거든요. 그렇죠. 예, 증거가 없으면 분명히 범인인 게 뭐 확실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건들도 무죄로 가서 이게 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맞습니다. 가지고 예, 있고, 정확하게 우리가 유죄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범인이 잡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프로파일러가 일을 하게 되는 포인트는 정보와 여러 증거들이 수집이 된 다음에 프로파일러들은 범인이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게 또 수사의 방향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도 프로파일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후에 이제 범인이 다 잡힌 후에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동기로, 또 여죄는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과학수사 영역에 뛰어들게 된 계기랄지, 그 시작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DNA 감식이 처음 소개된 시기가 한 91년 정도거든요. 네. 그게 이제 국가수에 생기는 그 무렵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법의학교실에 그게 처음 또 생겼어요. 거기에 제 바로 1년 선배가 병역특례요원으로
가지고 거기 가서 사실은 그 세팅을 하셨어요. 그 선배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뭐 이런 분야도 있구나라는 걸 일단 알게 됐고, 이제 국가수에서 거의 모집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97년에 공고가 나서 지원했죠. 과학 수사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람이 잘 어울린다, 또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사건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건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내면서 보면 약간 호기심도 좀 있어야 되고, 궁금해해서. 상상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뭐 분석하는 사람도 이제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게 증거물을 잘 찾을 수 있고, 셜록 홈즈 같은 약간 탐정을 좋아하거나 어떤 게 중요한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과학수사 분야는 이 자체가 좀 융합 학문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좀 오픈 마인드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발견을 했어요. 야, 이게 정말 된다라고 인정을 받기 위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중요한 건데요. 법정에서 그냥 뭐 네네.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거짓말 탐지 같은 경우 아직도 안 받아들여지죠.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네. 두 번에 이제 유명한 판례가 있는데, 뭐 프라이 스탠다드라고 해서 그쪽 분야에서 일단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DNA 같으면 생물학계에서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믿을만하다라고 인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더버트 스탠다드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게 만들어졌고요. 결국은 이게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의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져야. 사실 이제 DNA는 진짜 소량, 아주 조금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증폭하기 위해서 PCR, 코로나 검사를 할 때도 사용하는 PCR 테스트랑 같은 원리인 거죠. 원리죠. STR 20개 부위를 동시에 증폭합니다. 그 기술이 없었으면 사실은 이렇게 미량의 증거물도 분석할 수가 없죠. 범인들도 증거물을 훼손하려고 해요. 본인 눈에 보이는 거는 본인이 훼손하죠. 강호순의 옷에 묻은 혈은 본인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없애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현장에서 혈흔이 발견된다. 혈흔이 남았는데 그걸 또 다른 피로, 사람 또는 동물의 피로 확 덮어버려서 희석을 시키면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PCR이라고 하는 게 동물하고 사람이 섞여 있을 때는 사람 것만 증폭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사람 걸로 사람을 덮으면 이 덮인 게 이제 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속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덮인 피만 검출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 약간 좀 그런 안 좋은 정보인가요? 네네. 이 살인사건이나 정말 강력범죄에만 DNA를 이용한 이런 과학수사 방법이 사용이 되나요? 그 말고도 뭐 주거 침입이라든가 뭐 차량 손괴라든가 이런 절도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훨씬 더 그 숫자는 많아요. 그런 사건들의 증거물도 다 해당이 돼요. 이게 뭐 만지면 거기 묻는 피부 세포가 옛날에 분석이 안 됐었는데 지금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다 분석이 되니까 증거물이 많아진 거죠. 이게 과학수사가 반드시 범죄에만 활용되는 게 아니에요. DNA 감식 기법을 활용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식품 속에 있는 어떤 뭐 안 좋은 물질을 찾는다거나, 한우가 아닌데 한우로 속여판다거나, 또 밀렵, 또 밀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과학수사로 사실 밝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바이오 분야는 다 이제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미 미국에서는 2001년에 9.11 테러 때 탄저균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미량의 어떤 병원균, 그 범죄나 테러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지하고 하는 기술들이 연구를 많이 됐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 20년 전부터 그 기술이 축적이 돼서 검출 기술이 사실 발전하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 사건의 증거물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오나요? 과학서 요원들이 채취하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고 그중에 중요한 것들을 잘 골라서 사실 의뢰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범인의 옷을 가지고 피해자 걸 찾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은 잘 포장해서 실험실로 보내면 찾는 과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강호순의 옷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의뢰됐던 증거물이 수백 개예요. 강호순의 집에 있던 뭐 모든 것들이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 하나였던 그 옷 하나에서만 결정적인 게 나온 거죠. 가설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찾기 어렵겠네요. 어디에 어떻게 묻었을까라고 상상을 하는데 또 상상을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증거물이 소중하죠. 어디서 나올지 사실 알 수는 없고, 그렇지만 이제 과수요원도 그렇고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증거물을 취급하게 되죠. 보통 이렇게 DNA를 한번 채취하면 국가수에서 정말 보관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증거물은 수사기관이 보관을 해야 되고, 경찰이 의뢰한 증거물 중에 쓰고 남은 건 다 돌려주죠. 보관 기간이 있어요?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 유죄가 판결이 나고도 보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는 결백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이노센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예를 들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중에 자기는 진짜 범인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을 변호사 단체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조사를 해가지고 근거가 있다, 일리가 있다 그러면 그 사건의 당시의 증거물을 다시 DNA 분석을 합니다. 그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제 DNA 감식 기술이 없을 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인데 다시 그 옛날 증거물을 다시 분석을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닌 것뿐만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 진짜 범인을 잡게 되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한 300명 이상이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지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맞습니다. 돼요. 예,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100명의 범인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그거에 이제 사실은 과학 수사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DNA 기반으로 이게 어떤 인종, 남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나온다라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우리가 가족을 보면 같은 가족은 닮았잖아요. 그 얘기는 DNA 속에 정보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색깔과 관계된 피부색, 뭐 눈색, 머리카락색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연구가 돼서 추정을 할 수가 있고 범위를 좁혀줄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나요? 있죠. 예. 그리고 인종이라는 얘기는 잘 안 하고 이제 조상 정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 뭐 외국인인지 이제 보는 거거든요. 계속 수사를 하는데 저 용의자가 잘 안 나오거나 뭐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사람 지문도 안 나오고 혹시 지문이 나오더라도 일치되는 사람이 없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지문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지문이 발급받을 나왔는데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거나 외국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활용이 돼서 범인 검거까지 된 케이스도 있고요. 때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DNA가 완벽하게 똑같나요? 그렇죠. DNA는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일란성 쌍둥이도 식별할 수가 있어요. 태어날 땐 똑같은데 일란성 쌍둥이가 네. 자라면서 조금씩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차이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DNA 어떤 부위에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후성 유전자의 영역이네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발현이 맞습니다. 되거나 예. 안 되거나 하는 그 메커니즘인데 차이가 생겨요. 지금은 이런 DNA 메틸레이션 분석을 해서 일란성 쌍둥이를 식별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범인이 이제 DNA가 일치된 사건이 있었는데 보니까 일란성 쌍둥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두 사람 중에 그럼 누가 범인이냐? 근데 명확치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죄가 된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이제 이 새로 업데이트된 기술로는 할 수 있는 거죠. 잡아낼 지금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가 전 세계에 한 2천만 명 되거든요. 네. 적은 수는 아니잖아요. 네. 그 중에 범죄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식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DNA를 통해서 이제 범인을 잡아내기 위한 또는 무죄를 밝히기 위한 이러한 기술들이 점점 발전을 했는데 키, 얼굴 뭐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나요? 우리 영화를 좀 생각해 보면 네네.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네. 가타카라는 영화 가타카 있어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이야. 그 당시에는 불가능했던 그런 증거물 분석을 하거든요. 생체 인식 기술이라고 해서 지금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영화에 이미 DNA를 생체 인식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피부 세포 이런 거를 DNA 분석을 해서 침입자를 찾거나 이제 그런 데 활용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다 현실화됐고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거 그쵸. 보면 범죄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선제적으로. 언제 어느 지역에서 뭐 다음 범죄가 일어날 것이다. 그거를 지금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활용하고 있고요. 과학자가 수사를 하고 있는 이상 증거는 발견되면 범인이 도망갈 수 없다. 그거를 잘 찾아내는 또 과학수사 요원도 중요하고 그런 미량의 DNA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어내려고 또 하는 연구 그리고 그걸 감정하는 과학자도 중요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협력을 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